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대여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다 보시면 대여금 소송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번에 이어가지고 다섯 번째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이게 서면으로 원피고가 공방을 하다 보면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법정에 나와라. 둘 다. 그럼 이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참석하고 본인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원을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그 재판기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왜냐? 변론, 말로 논쟁할 수 있는, 변명도 하고 논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정에 출석하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을 많이 해요. 서면. 소장도 냈죠. 답변서도 냈죠. 거기에 대해서 공방하는 준비서면도 냈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접수만 된 상태지 재판에서 진술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변론기일 전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 준비서면, 그 다음에 증거, 가포증, 의로증 이런 거를 법정에 가서 주장했던 것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법정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재판이 1분 내지 3, 4분, 5분 만에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적에는 원고가 나와가지고 팍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방청객이 다 하고 피고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진술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로 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가지고 판사도 기억을 다 못하고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면 재판 하루에 몇 건 못해요. 근데 지금 판사님 앞에 재판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9%는 서면, 그 다음에 증거 제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진술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모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다는 것을 진행해요. 보통 이렇게 보면 매달 며칠자 소장 진술, 4월 1일자 답변서 진술, 그 다음에 뭐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진술,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장님 보통 말씀해 주세요. 원고 소장 진술, 매달 며칠 준비서면 집분, 피고 매달 며칠자 답변서 집분, 그 다음에 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도 미리 제출한 증거서들을 원고는 갑 1호증부터 5호증까지 제출하고 피고는 을 1호증부터 을 3호증까지 제출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재판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앉아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 재판 가시는 분은 떨릴 거 아닙니까? 야, 법원 처음 가는데 내 인생에 머리 틀라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보면 앞에 사건들이 진행하는 거 보면 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떨리지만. 그러다가 내 사건 번호 뭐 2021 갑 메토 사건 원고 누구 이렇게 부르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거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재판장님을 바라보고 왼쪽이 원고고 오른쪽이 피고입니다.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법정 사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재판장님 앉아있는 자리고 옆에 직원들이 앞에 사무관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이렇게 낮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고 쪽이 왼쪽에는 여기 앉고 피고 쪽은 이쪽에는 여기 앉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바뀐 경우 제가 한 군데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기일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소장 진술 준비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재판장님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더 할 거 있나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직전에 피고가 준비서면을 냈는데 미처 반박을 못했어. 그럼 어저께 이제 준비서면 낸 거 반박하기 위해서 한 기를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얼마든지 됩니다. 피고도 마찬가지. 원고가 갑자기 냈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데 뭐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한 길 속해.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 얘기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노련하거나 계기성 있는 분은 사실조 신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이 저기 안 살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저한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특정 기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을 통하여 질의를 하고 사실 조회라는 거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면 그 기관에서 보낸 것이 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특정 계좌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현금으로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막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내가 꾸깃꾸깃 모아놓은 거 3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을 내가 달라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 계좌로 줬더라면 차라리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 못할 텐데 안 받았다고 하니 이 사람도 가가지고 3천만 원을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잠자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은행에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자기가 인출했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며칠 날 내가 현금으로 줬으니까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 사이 저 사람 계좌를 좀 조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 수사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또는 경매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제출한 서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관련 사건에 보면 관련 사건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른 사건의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문서 송부 촉탁,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복사를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에요.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사건 다 다를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 신청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줄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하여금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 증인 신청도 합니다. 또는 필적감정, 차용증,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라니까요. 나 이렇게 안 써요, 글씨를. 그리고 도장? 이것도 내 도장 아니에요. 인감도장도 아니고 이건 막도장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글씨가 아닌데 내 글씨를 써놓은 거니까 이거 필적감정 해주십시오.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나 이렇게 영수증 쓴 적 없어요. 이 내 글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달라, 이렇게 한 게 바로 필적감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한 신청은 변론기일 당일날 가가지고 법정에서 신청을 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같으면 왜 신청하는지를 법정에서라도 미리 안 내더라도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채택하겠습니다. 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서한 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홀로 소송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왜 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이러다 만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판사님께서 미리 재판 들어오기 전에 보시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 물어보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원고가 무슨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조금만 설명해도 재판장이 서면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하셔야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싸우다가 1년, 2년 동안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해야죠. 그래서 원피고 쌍방이 주장 입증이 대충 다 된 것 같으면 법정에서 하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원고 성, 피고 성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죠.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을 갔더니만 법정에서 원고 성, 피고 성, 원고 패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보통 피고 성이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원고 패, 원고 성, 아니면 일부 같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청구했는데 2천만 원을 이렇게 조금 잘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결 주문만, 이유는 얘기 설명 안 하고 주문만 낭독하고 판결문을 별도로 신고된 주소지로 보달되면 그때에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얘기하고 정말 다르다, 판사가 뭐가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불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옵니다. 판결문이 오면 항소장을 접촉해야 되는데 거기 판결문에 써놨지만 그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돼요. 그러면 14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4일은 받은 날은 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2월달 같은 경우 28일 있는 날도 있고 29일 있는 날도 있고 또는 7월달, 8월달, 9월달 다 다르잖아요. 30일이 날 있는 것도 아니고 30일. 이걸 달리기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달력을 보시고 7일 날 받았다. 그럼 이 날짜 빼고 뒷칸 뒤로 가면 21일이 14일이네요. 자, 이 날짜 민법에 따라서 뺍니다. 왜냐하면 도달된 게 새벽 0시로부터 도달되는 것이 아니고 낮에 우편이 오기 때문에 그날은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달력으로 2줄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달력으로 2줄이 내려왔더니만 이 날짜예요. 쉬는 날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도 쉬는 날이야. 그 다음날 그러면 쉬는 날 끝나고 이 날짜입니다. 그런데 달력 빼고 보니까 이 날짜야. 딱 14일이 이 날짜야.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연장됩니다. 이거는 뭐 2, 3일 연장될 수도 있고 하루 연장되니까 어쨌든 빨간 날 그 다음날 14일이 빨간 날에 속하면 빨간 날 그 다음날까지 하니까 요 마지막 날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까만 날 중에 항소장을 접수하든 말든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방이 모두 원고든 피고든 자기가 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어요. 1억을 청구했는데 2천만 원만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8천만 원 부분을 진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물어주려고 했는데 2천만 원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소장을 내면 그것도 마찬가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돼요. 소장처럼. 자, 그리고 하나 특실한 게 뭐냐면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원고죠. 반소 경우 빼고는 원고가 1심에서 이기게 되면 그 이긴 금액만큼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 주문 밑에 보면 1항에다가 지급해야 될 금액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소한 측에서 항소장을 접수해도 1심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오는 채권 추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으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하고 되는데 그건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항소심 인지 때 다 납부했고 다 했어요. 항소심 진행됩니다. 그러면 항소한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 항소심 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막 공방하고 주장도 하고 그러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1심하고 다르게 변론기일이 1회 또는 2, 3회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기회를 맞으면 1심에서 충분한 기회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더 줬는데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물론 하다가 계속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전부 나홀로 소송하실 때는 나중에 판사님한테 가서 또 빅하게 해보지 이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항소심 판결 떨어지죠? 억울하다. 1심, 2심 다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 14일 이내에 상고가 가능한데 대법원에 인지때 내고 2심에서 1심 내고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기록 접수 및 상고 이유 제출 통지서가 서면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보통 기재를 해놓는데 항소 이유서는 14일 이내에 제출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 제출 안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건 굉장히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출 안 하면 각하돼 버려요.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보통 재판을 진행할 때 1심, 2심은 법정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은 법정에 안 나갑니다.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재판 빼고는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서면으로. 그래서 쌍방이 상고한 그 이유 범위 내에서 주장을 계속할 수 있고 대신 1심하고 2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법리를 주장한다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증거도 새로운 걸 제청한다.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3심은 법률심이라 그래가지고 1심하고 2심 재판했던 것만 기초로 해서 과연 제대로 판결했나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딱 접수해가지고 상고 이유서하고 상대방 답변을 받아보고 더 자세하게 심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안 들거나 또는 법에 규정된 상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상고기수 제출한 뒤에 약 3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심리불속행기각 승리를 더 이상 안 하겠다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려요. 이러면 상고한 측에서 패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심리불속행 기각이 3개월 내에 안 나오고 그 다음 계속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워낙 사건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한번 올라갔다가 간혹 가다가 뭐 2, 3년 지난 다음에 판결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보는 이유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상 제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해 잘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상당히 이걸 들으시면 아,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R19 쇼좀 캐러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